안녕하세요. 윤태욱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책에서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프롤로그에서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랄까, 이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 가운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했노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 그 전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책에 인쇄된 거는 이렇게 전각의 사진이기 때문에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별도로 인주가 묻어 있는 상태의 전각을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가슴이 뿌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제로 인주를 묻혀서 날인하면 자주독립이라는 네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전각의 측면에도 자주독립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전각을 새기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작가가 거기다 이렇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각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전각은 글자체가 약간 사각형에 들어있는 글자죠. 제가 서예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오버한다 싶기는 한데, 그런데 이 글자체를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이 글자체는 동진시대에 지금의 윈난의 취징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묘 안에 그 사람의 비를 새겨 넣은 게 있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쓰여진 글자들, 그 글자들의 그 스타일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석 이름이 찬보자비입니다. 성은 찬씨예요. 부뚜막이라는 뜻인데 아주 드물게 쓰는 글자입니다. 찬보자. 이름이 보자고 자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문에 써 있기로는 이름이 성은 찬씨고 이름이 보자인데 자도보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특합니다. 이 비에 있는 글자들을 모아서 별도로 사람들이 그 글자를 흉내내서 쓰기 시작해서 찬보자체라고도 합니다. 이 전각을 새긴 사람은 유시호란 사람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40대 중반 40대 중반인가에 북경의 중앙미술학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미대에다가 홍대 미대를 합친 것쯤 되는 중국 최고의 미술대학입니다. 중앙미술학원에 학부생으로 입학을 해서 학사를 끝내고 석사도 끝내고 미국에서 미술학 박사도 갖고 있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아주 한국인 화가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이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다 쓰고 나서 단행본으로 내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자주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전각에 멋있게 새겨줬으면 좋겠다. 그 뜻은 이러이러하다. 물론 자주독립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 뜻을 잘 알죠. 그런데 왜 자주독립이라는 것을 새겨달라고 했는지는 이 독립운동사 이야기가 다 끝나고 제일 뒤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전각이 있다는 제 뿌듯한 마음하고 이런 전각을 새겨준 제 친구가 있다는 친구 자랑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주독립 아주 멋있습니다. 전각이 멋있고 그 글자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프롤로그의
들어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냥 우리 얘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책으로 다 정리를 한 거니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책을 잠시 꺼낼까요? 제 방에 책이 여기저기 꽂혀 있는데, 저는 어디 있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 돌기만 해도 이 책이 어디 있는지를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이 책 표지는 이 앞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그 독립운동사에 꽂혀 있다든지,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다든지, 이랬던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2006년부터 중국에 가서 중국 여행을 하고, 이랬을 때도, 사실은 만주나 이렇게 우리나라 고대사라든지 또는 독립운동사라든지 근현대사에 이렇게 막 관심을 두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는 것이 상당히 좀 피곤하달까, 뭐, 관심을 둬도 이렇게 기승전결, 기승전패,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걸로 끝난, 독립운동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하게 끝난, 크게 봐도 우울하게 끝난, 개개인의 어떤 생애도 뭐 우울하게 끝난, 개인으로서 우울한 거죠. 우울하게 끝난 것들이 많아서 그랬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2012년 정확히 10월 22일이네요. 중국 섬서성이라고 있습니다. 섬서성의 연안인데, 예난이죠. 예난에 멀지 않은 곳에 루오지아핑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을 갔습니다. 왜 갔냐면 사실은 그때 독립운동사를 찾아간 건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민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가운데 각 지방의 특성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독특한 민가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민가기행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코스를 다니면서 이제 일기를 쓰니까, 매일매일 어디엔가 일기를 블로그에 쓰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안을 가거든. 연안에 간 이유는 그 황토고원에 동굴을 파서 만든 집, 요동이라고 합니다. 동굴집입니다, 그냥. 동굴을 파서 살면 여름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겸사해서 비행기 폭격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동굴 안까지 폭탄이 떨어질 일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폭이죠. 어쨌든 이제 그걸 뭐 취재랄까 아니면 현장을 살펴보러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제 지인 한 사람이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역사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학자는 아닙니다. 댓글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연안에 가서 이를 다 보고 나면 루오지아핑이라는 곳에 가서 조선의용군의 표지석이 하나 남은 게 있으니 그것을 꼭 보고 와라. 사실은 앞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 귀가 가벼워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루오지아핑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을 조그만 개천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개천을 건너서 갔더니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 같은 조선의용군정학교 구지 간계, 간단한 소개란 뜻입니다. 조선혁명군정학교 구지 간계라고 되어 있는 표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한문으로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는 뭐 제가 이렇게 읽어서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혁명군정학교는 1942년 11월 화북의 타이양산에 세워졌다. 타이양산이 이제 태양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으면. 1944년 1월 학교는 타이양산을 떠나 3개월간의 행군을 하여 4월 7일 연안에 도착했고 추안커우촌이라는 곳에 주둔했다. 같은 해 9월 이곳에 교사를 신축하여 12월 12일 완공했다. 1945년 2월 5일 성대한 개교식을 열었다. 주더, 린보취, 우이짱, 쉬털리 등이 참석해서 축하를 했다. 중국에서는 혁명의 원로 세대로서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교장은 그러니까 조선군정학교의 교장이죠. 조선혁명군정학교의 교장은 백연 김두봉 한글학자입니다. 부교장은 박일우였다. 학교의 목적은 간부를 양성하여 조선민족의 해방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정치경제학, 군사학, 일본 문제, 조선 문제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박일우는 중국 공산당 7대 제7차 전국 대표자 회의를 7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엔가 있었던 게 19대죠. 19대. 7대 회의에 참석했고 5월 21일 전체 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1945년 8월 하순 학교는 예난을 떠나 조선 북부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4개의 요동이 남아있다. 이 표지를 세운 주체는 예난지구 문물관리위원회 1996년 7월 1일 날 세웠습니다. 이런 게 있더군요. 처음에 저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조선인이 여기 있었네. 그 있었던 것의 어떤 조직, 이 핵심적인 조직이 조선혁명 군정학교로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다가 빗대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1945년 8월 하순에 학교가 예난을 떠났다는 것은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에 항복했죠. 소위 말해서 패망하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에 1942년 11월 화북의 타이항산에 이 군정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딱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이사 오는데 뭐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행군해서 왔으니까 3달씩 걸린 거. 1942년 태항산에서부터 이미 군정학교를 세웠던 것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한 거지만 조만간 멀지 않아서 일제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인들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을 건설한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행정조직을 만들고 행정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화하고 대중적인 어떤 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선의용군이 전투 경험만으로 되지는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군정학교를 세워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익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뭔가. 지금은 그래도 내용을 좀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탁 떠오른 게 이게 연안파구나. 옛날에 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안파. 연안에 몰려 있었으니까 연안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경성의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하고 있으면 경성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연안파구나. 연안파가 나중에 김일성에게 전부 숙청됐다는 사실은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표지석 위에 뒷동네에 올라가면 지금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동이 있습니다. 이 요동이 조선군정학교 또는 조선인들이 당시에 있었던 요동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려서 조선인들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여기 표지석에 있는 그 군정학교가 있던 곳이 어디냐 했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본 적이 있고 아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나를 거기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올라온 것이 이곳이고 이게 그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사례는 따로 했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표지석이 저 아래 마을 입구에 있을 뿐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굴 4개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굴집 자국이 4개니까 동굴집의 흔적이 이제 동굴 4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의용군입니다. 그 조선의용군의 그 창립 1주년 기념사진은 표지에도 있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생각이 좀 복잡하기보다는 좀 막막했었죠. 저기 좀 뭔가, 이렇게, 왜 저렇게 됐을까? 앞뒤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 보는 건 이제 루어지아핑이라는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지명을 표시하는. 그때 이제 민가기행을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의 중국 공산당이 거기에 이제 최후의 대양정을 끝내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인데, 그들이 자리 잡으면서도 어쨌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리들을 차지했고,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은 서민이죠. 일반 백성들입니다. 힘없는 백성들. 그 뒷산으로 가서 이제 또 동굴을 파서 또 살고. 그러나 그 동굴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서민들의 그런 걸로 이제 남아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의영군의 흔적을 보고 그때 연안에 갔다 온 제 느낌을 민가기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들이 지금도 당시에 이제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혁명은 광풍이었고 광풍의 끝은 권력이었습니다. 승리한 권력은 모택동입니다. 승리한 권력은 기념관에 박제된 권력의 위세를 떨치고 있고 연안의 그 혁명박물관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밀려난 이들은 연안파 얘기를 한 겁니다. 밀려난 이들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삭제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중국 공산당에게 자리를 내어준 살던 집터를 내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살고 있던 산동네도 제가 가봤었기 때문에 저 얘기를 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허름한 요동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혁명의 앞면에는 피와 열정이 굉장히 대의가 있고 열정적이고 피를 흘리고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이 권력의 치부가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혁명은 권력에 직결됩니다.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죽는 거고, 혁명이 성공하면 권력을 잡는 거고, 혁명은 곧 권력으로 바뀌거나 권력에 의해서 밟히거나 이런 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권력과 이념으로 삭제된 이들. 그러나 이제 권력과 이념에 의해서 삭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연안파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연안에 살던 저 중국의 백성들은 산 위로 쫓겨 올라가서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이념으로 삭제된 이들이죠.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기억을 되살려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로 당시 연재를 끝을 냈습니다. 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제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에 저 루오지아핑이라는 것을 가보라고 얘기했던 제 친구가 차를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육사가 노래한 광야라는 시에서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중학교 3학년 때는 배운 적은 있지만 누구라고 이름 석자를 대서 배운 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는데 초인인데 그냥 초인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가졌던 그런 그 광야라는 시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랄까, 비장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전 별로 답할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조금 더 나온 것이, 이육사의 엄마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허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허형식을 노래한 것이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로 들렸었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이 누구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서로 주장한 건데, 하나는 허영식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육사 자신을 노래한 것이다. 이것도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지인이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이 육사의 인척이 되는 허형식이라는 사람, 만주의 마지막 빨치산이었다. 1942년 8월 마지막으로 전사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일제강점기의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이 아니라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너무 모르니까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독립운동사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이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자들은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적인 자세를 갖지만, 저는 책을 보면 앞에 10페이지만 보면 이거 어디에 이게 있는 거네. 그럼 일단 거기를 가보자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심하고 지금부터 중국에서 있었던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아다니겠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초여름까지 중간에 글을 쓰면서도 계속 여행을 더 갔습니다. 한 번 간 곳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갔어요. 어떤 느낌이 확고하게 오지 않으면. 그래서 모두 11번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때는 한 20일 정도, 어떤 때는 한 열흘 정도, 어떤 때는 다른 일 때문에 오고 가면서 한 2, 3일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마치면서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또 보충적으로 또 답사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길을 쓴 거죠. 이 사진이 허형식이 희생된 곳에 세워진 허형식 희생지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기념비입니다. 중국이 세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저입니다.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저하고 매년 중국 여행을 한 번씩 하는 소그룹인데, 이때 독립운동사 답사를 한 덩어리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고 한쪽으로는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남긴 기념사진입니다. 이건 책에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건 그 책의 본문이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온 사진입니다. 뒤에 이제 김일성 얘기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일 끝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나온 그 학교에 담벼락에 붙어 있는 우리 학교를 빛낸 뭐 베스트 10 그런 게시판에 있는데, 제일 끝에가 제일 첫 번째가 김일성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지만 읽어가고 답사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배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거는 그냥 유관순, 김국, 김좌진 말고는 없었는데 그게 전부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무식한 건 제 탓이긴 하지만 좀 반감 같은 게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어떤 그 직간접적인 교육기회 그 가운데서 왜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조금만 편협되게 나를 가르쳐 놨을까 하는 반감이 있어서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 정리를 하면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다녀본 데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지만 여기에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강점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다시 국권을 되찾겠다고 애썼던 사람들, 분투했던 사람들의
전체 골격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찾아갔을 때 그 글로 정리하면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앞뒤 이야기, 시대적인 흐름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잘 이해를 하고 담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제 능력만큼만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읽거나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해볼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밟혀가지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목숨을, 개인의 인생을 던져서 어떤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일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만이 가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그렇게 기여한 사람은 그렇게 기여한 대로 온당하게 평가받고 적절한 명예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읽는다는 의미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인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이렇게 만날 때 그때는 우리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직계 내지는 직계에 가까운 친족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져서 못 만났으나 이제 만나게 된 친족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 같이 살기, 교류하기 이런 거가 이제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로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라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것의 원형을 예를 들어서 고구려 사람이 우리인가? 지금 통일의 주어로서 얘기하는 우리의 고구려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고구려 사람을 집어넣으면 고구려와 발해 사람들의 후예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만주족이나 허저족이나 이건 북방의 소수민족들입니다. 아마 어른춘족이나 어원커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통일의 주체로서의 우리에 포함되나요?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선족 동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살아서 일본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그 우리의 어떤 원형을 고구려 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조선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선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어떤 여론이 3.1운동에서 꽉 차올라서 터진 그렇게 뭉쳐진 게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이미 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성이 이시인 왕실이나 제국이니까 이제 황제라고 했었죠. 황실이나 민씨 척족 정권들을 그러면 우리에 포함돼서 우리가 왕을 아니면 황제를 되살릴 것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3.1운동 때 왕실은, 황실은, 황제는 폐기됐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법통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스펙트럼을 독립운동사에서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사회 지배층들이 죽을 써서 일본이 와서 밟게끔 만든 그 범인들의 첫 번째 범인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직접적인 이제 침략자와 가해자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
이 가족을 희생시킨 사람들. 내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 우리에 속하는 어떤 스펙트럼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사를 읽어보고 음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답사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 프롤로그 짤막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네요. 오늘도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제가 카메라로 다가가는 동작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